잘못하면 증여세 맞을 수도 있어요. 계약 전 현지 시점의 세법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실 세금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도요, 자주 나와도 대부분의 분들은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를요, 소홀하게 생각하시거나 이제 만만하게 보셨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요, 부동산 폭등으로 고생을 좀 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어떤 정부든요, 조세 정책은 있는 법이에요. 세금 공부 없이 거래하시다가 나중에 큰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부부간의 자산 이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내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세무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를 하면서 자금 없이 그냥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 사이에 이번 집은 우리 반반씩 공동명의하자 약속했는데 아내가 전업주부여서 소득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 구매 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없는데 본인이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다시 말해 남편이 전액 부담했는데 아내의 지분이 절반이나 된다면 국세청에서는 남편의 재산이 아내에게로 이동한 걸로 봅니다. 즉 증여가 일어난 걸로 봅니다. 비과세로 보는 금액 이내면 뭐 상관이 없지만 그 금액을 넘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농담 같죠? 2020년도 5월 7일에 국세청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보도자료에 보면 다른 사례가 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근데 한 채를 더 사고 싶은 거예요. 이 다주택자들은요, 나중에 양도세를 많이 내니까 고민한 거죠. 그래서 무직인 엄마 명의로 집을 사면 되겠다. 집을 샀어요. 근데 국세청에 딱 적발이 됐거든요. 이러면 아까처럼 이면 그냥 증여세 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아니에요. 실명제 위반으로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3주택으로 처리하는 게 나중에 받을 양도세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명제 위반으로 걸고 나중에 세금을 양도할 때 중과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즉 집이 세 채면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요. 그죠? 만약 부자여서 증여세가 더 셌다면 아마도 증여세로 몰고 갔을 위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사와 무관하니까 이런 기사 나도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거래하는 분들, 속칭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세청도요, 새로운 IT 기술이 많이 도입됐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취득하려고 할 때 일정 거래 이상은 국세청한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국세청이 이런 계획서를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사 대상으로 삼아요. 그 케이스 이제 공개한 적이 있는데 전체 케이스가 835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자기 자본이 0인 거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즉 국세청이 야, 너 집 산다고 했어? 그럼 어떤 돈으로 살지 계획서 좀 만들어 갖고 와봐. 그랬는데 전부 다 남의 돈으로 살게요 라고 이렇게 용감하게 주장한 분들이요, 91건이나 됩니다. 취득한 금액이 총 576억이에요. 그러니까 건당 6억이 넘는데 6억짜리를 사면서 내 돈을 한 푼도 안 사겠다고 무려 누구한테? 국세청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국세청이 지금 각 잡고 뒤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용감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꽤 고생하셨고 고생 중이시고 고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이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고 이제 비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100%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도 있죠. 실제 사례 한번 봐볼게요. 30대 직장인이요,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그러면서 공인중개사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그 돈을 빌렸다고 소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했죠. 당연히 부모로부터 돈이 나왔겠죠. 자,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30대가 비싼 집을 샀어요. 근데 그 돈을요, 부동산에서 빌려줬다고 주장을 해요. 쉽게 납득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산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적발하는 게 너무 쉬워요. 정말 아주 운 좋게 피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이게 재산이 많은 분들은요,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게 돼요.
그때 조사를 하거든요. 최소한 고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계좌는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0년치는 뒤져봅니다. 저 고인 계좌에서 없어진 돈이 있어요. 근데 자녀 계좌에선 정체모르 돈이 2칸이 나옵니다. 그럼 국세청이 자녀한테 딱 물어볼 겁니다. 무슨 돈이에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내가 번 돈이에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에요. 번 돈이면 소득세, 받은 돈이면 증여세 내야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동산을 이제 취득한다고 하면 취득하는 자금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요, 1년에 연봉으로 한 2억 벌어요. 근데 내 10년 모았는데 10억 못 모으겠어요? 이런 식으로 입증이 안 돼요. 국민은행 통장에서 2억, 대출금에서 3억, 전세자금으로 5억 이런 방식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계사님, 제 친구는요, 그냥 공동명의하고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지 않아요?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무단횡단하면 그 경찰이 잡아갑니까? 아마 무단횡단으로 경찰서 가시면 더 없으실 거예요. 무단횡단이 합법적이에요? 불법이에요. 근데 제법 많은 분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건너요. 도로폭이 좁던가. 한적한 데서는요. 월요일 오후에 2시에 광화문 내거리에서 대각선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있을 수는 있겠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멀쩡할 거라고 기대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규모가 작거나 조사에 실익이 없어서 국세청이 넘어간 거지 그게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지금처럼 관세청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그런 짓 하는 거는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봐요. 2020년 7월 10일 대책 기억나십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그동안 많은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만 8% 때린다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곧장 이사 갈 용도로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민원 쏟아져 갖고 일시적 이주택자는 예외가 됐지만 그 일을 계기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들을 알게 됐죠. 첫 번째는 정책의 영향력과 단기적인 예측의 위험성이에요. 그냥 집 한 채 살 때는 그냥 별 고민 없이 사도 되지만 여러 채 집, 2채, 3채 사게 되면 고민할 게 되게 많아요. 특히 보유할 때 내야 되는 세금들, 양도할 때 내야 되는 세금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특히나 고려를 해서 전략을 잘 세워도요, 세법이 이렇게 자꾸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전략이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세법 있죠. 지금 강의를 듣는 시점의 세법, 여러분이 의사결정할 때 세법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그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렇다고 이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는요. 미분양이랑 부동산 불황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호적으로 개정되어 있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세법은요. 언제나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세법은요, 개정될 때마다 이런 세법들은 중요하니까 언론을 통해서 대략적인 정보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던 관행이라고 생각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상당히 번거롭고 당황스러워요. 여러분께서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우시겠지만 꼭 저지르기 전에 조세 전문가하고 상담하시길 부탁드려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법은 모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어요. 결국 저지르기 전에 최신 세법을 확인하고 저지르셔야 됩니다.